말단 병사의 전설 제65장 목성 말란성의 한 고급 호텔 객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정훈 선생님의 비서 엘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거실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강진우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강진우는 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걸 눈치채고 즉시 상대가 일부러 배석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라는 걸 파악했다. 내 이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따지지는 않고 소파 쪽으로 손짓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다들 앉으시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강진우는 곧장 본론을 꺼냈다. 나정훈 선생님은 왜 함께 안 오셨죠? 물론 말은 엘에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엘 옆에 서 있는 4명의 건장한 사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봐도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처럼 보이는 자들이었다. 강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자들이 고용된 용병들이겠군. 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나정훈 선생님께서는 공연 준비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사과를 전하라고 하셨고요.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인 엘은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갔다. 그리고 약속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담해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서 있던 사내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쪽은 맹호용 병단의 단장, 네이안 씨입니다. 엘이 계속해서 소개하려던 찰나 네이안이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강진우에게 전형적인 용병식 경례를 하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의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수가 적절하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수행해드리겠습니다. 엘이 일부러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 본 네이안은 상대의 정체가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 묻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용병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엘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용병이군. 시작부터 돈 타령이라니. 사실 엘은 원래 정보부 요원을 용병으로 가장시켜 보내자는 의견을 냈지만 상관은 실제 용병을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혹시 강진우가 눈치채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이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진우는 소설을 많이 본 탓인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용병의 태도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임무는 나의 부하를 나비무희단의 소나귀에서 구출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항에서 나비무희단을 요격할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네이아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잠시 제 부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강진우나 엘의 반응은 개의치 않고 동료들과 함께 방 한쪽으로 이동해 작게 속삭이며 상의를 시작했다. 한참 후 돌아온 네이아는 말했다. 목표가 나비무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웠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100억. 괜찮습니다. 제 부하만 구할 수 있다면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아요. 넉넉한 자금 사정을 가진 강진우에게는 큰돈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말에 네이안과 세 부하는 입을 떡 벌렸고 엘조차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그냥 몇 억만 줘도 되는 건데. 게다가 나비무희단이 진짜 인지를 잡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말이야. 그는 네이안을 흘끔 바라보았다. 이 무명 용병단이 과연 100억을 요구했을 리가 없지. 강진우가 착각한 거야. 네이안은 부하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원래 부른 가격은 고작 1억인데. 부하들 눈에선 제발 고개를 끄덕여 달라는 간절한 기색이 읽혔다. 100배나 뛰어오른 금액이지만 이건 착오였다.
그는 용병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 손님, 오해하셨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1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부하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지만 네이아는 개의치 않았다. 강진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사람이군. 나였으면 그냥 수긍했을 텐데. 그는 웃으며 물었다. 당신들 용병단에는 몇 명이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부하들에 대한 해명을 고민 중이던 네이아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 대략 10명 정도 됩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인원이 너무 적군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이 돈은 자유롭게 쓰십시오. 단, 오늘 저녁 6시까지 가능한 한 많은 용병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임무도 바뀌었습니다. 목표는 나비모 히단의 전멸입니다. 강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특수부대 100여 명이면 충분히 부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나비모 히단을 뿌리 뽑기 위해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 그는 이미 부하들에게 맹세했었다. 그녀들을 해친 자는 내가 직접 멸망시킨다고. 네이아는 순간 멍해졌다. 이 양복 입은 정체불명의 소년. 돈이 남아도는 건가? 게다가 나비모 히단을 상대하겠다고. 그는 나비모 히단이 수만 명 규모의 조직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절하면 부하들이 자기부터 잡아먹을 기세였다. 어차피 용병은 돈을 위해 싸우는 법,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였다. 결국 네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다. 두 사람은 집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강진우가 온라인으로 거액을 송금하자마자 네이아는 부하들과 급히 방을 나섰다. 제한 시간은 단 3시간뿐이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한 부하가 말했다. 단장님, 3시간 안에 사람을 어디서 구합니까? 다른 부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더 좋죠. 못 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끼리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네이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명예를 내다 버릴 셈이냐. 그 소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보국 요원들도 꼼짝 못하더군. 잘못 건드리면 우리 끝장이야. 그 말에 네 사람은 그때 엘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정보국이 연락했을 땐 모두 겁에 질렸었다. 정체를 밝히지 않던 그 청년이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자신들이 감당할 상대는 아니라는 것. 네이아는 동료들을 향해 명령했다. 주변 용병들에게 연락해. 지금부터 3시간 안에 이곳으로 오면 총 90억의 보수가 걸린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라. 그 말에 부하들은 멍해졌지만 이내 기쁨에 찬 얼굴로 외쳤다. 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네이아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야만 단장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한편 방 안에서 강진우는 엘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다. 엘씨, 혹시 나비모 히단 쪽에 변동은 없습니까? 오늘 밤 7시에 인지를 이동시키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와인을 받아든 엘은 잔을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강진우님. 오늘 밤 7시가 확실합니다. 정보국의 정보력을 믿으셔도 좋아요. 나비모 히단의 움직임이 생기면 곧바로 알게 될 겁니다. 겉으론 확신을 주는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사 원래 계획이 7시였다 해도 지금쯤 변경됐을 거야. 아니, 애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군. 우주항에서 헛바람 좀 쐬다 오시겠지. 그 말을 마치고 잔을 부딪히려던 엘은 문득 강진우가 마시고 있던 게 누유라는 걸 보고 멍해졌다. 우유를 마시는 군인이란 처음 보는군. 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문도 안 두드리고
누군가가 벌컥 들어오며 외쳤다. 장군님! 왜 저만 갑옷이 없습니까? 엘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눈에 들어온 건 선명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분노에 찬 표정의 눈부신 미녀였다. 그 모습에 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예전에 늑대 사령부에서 강진우가 이끄는 여성 특수부대 8명을 보았을 때도 부러움을 느꼈지만 지금 이 여인을 본 순간 그는 질투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전혀 동요 없이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되물었다. 당신의 전문 분야는 뭔가? 붉은 머리카락의 여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포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옷과 무슨 상관이죠? 그러자 문밖에서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수 갑옷은 근접 전용이고 포격은 원거리 공격이잖아. 당연히 맞지 않지? 엘은 다시금 멍해졌다. 문으로 들어온 이들은 적어도 7명, 모두 첫 등장 여인 못지않은 절세의 미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말한 인물은 검은 머리에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직 2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청초한 소녀였다. 붉은 머리의 여성이 불만스럽게 검은 머리의 여자에게 따졌다. 너는 컴퓨터 쪽 담당이잖아. 그런데 넌 왜 출전 명단에 끼는 건데? 검은 머리의 여자는 고개를 젓더니 담담히 말했다. 내가 컴퓨터만 다루는 줄 알아. 나 특수전 부대원이기도 하거든. 붉은 여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 키가 훤칠한 푸른 머리의 여자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그만해. 나도 명단에 없잖아. 붉은 여자는 억울한 듯 중얼거렸다. 넌 전투기 조종사잖아. 백병전은 당연히 제외지. 그래도 더 이상 불평은 하지 않았다. 엘은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강진우의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절대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라는 건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도 인원이라면? 전투요원이 아니라면? 군 위안대 장교들. 엘은 약간의 답답함을 느꼈다. 정보국 요원으로서 처음으로 정보의 공백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강진우 외에는 이 부대에 대해 아는 게 전무했다. 애초에 군 위안대는 정보부조차도 모르게 움직이는 존재였고 중앙정보본부에서조차 그녀들에 대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유아은은 어디 있지? 강진우는 여자들 사이에 유아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궁금해하며 물었다. 붉은 머리 여자가 바로 대답했다. 언니랑 이하진은 재수연 언니랑 같이 팀 편성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엘은 속으로 기회다 싶었다. 단 한 문장으로 유아은, 이하진, 재수연 3명의 간부 이름을 캐냈고 대략적인 역할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건 이들이 말하는 갑옷이란 게 뭔지였다. 강진우는 말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아은이 부대의 맏언니, 재수연이 특수전 지휘관이라면 팀 편성에 참여하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안경쟁이 이하진은 서류 담당 아닌가? 걔가 왜 끼어들었지? 뭐, 동료 걱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강진우가 이 여자들을 따로 소개하지 않자 엘은 스스로 인사에 나섰다. 신사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나정훈 선생님의 비서 엘입니다. 오늘은 나정훈 선생님과 강진우님 간의 약속을 대신 수행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멋지게 마친 엘은 특히 붉은 머리 미녀에게 이름이라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여자들은 단체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 정도면 상처 안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이 엘의 정신을 박살냈다. 여자들은 아예 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오직 강진우와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붉은 머리 여자는 더워 죽겠네라며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고
검은 머리의 여자는 하품을 하며 침실로 들어가 눕기까지 했다. 이 방을 자기들 방처럼 쓰고 있잖아. 엘은 입을 꾹 다물고 강진우를 노려봤다. 우유를 마시며 여유롭게 여자들과 대화 중인 그 남자를 보며 엘은 이 남자가 이미 이 여자들과 다 끝난 사이라고 확신해버렸다. 이 자식, 진짜 부럽다. 엘은 속이 뒤틀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 몇 마디만 던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는 다직 의식 없는 그 여군들한테나 장난 좀 쳐볼까란 못된 마음을 품었다. 물론 진짜로 사고를 칠 생각은 아니었다. 강진우나 상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엘이 나간 후 강진우도 주스를 내려놓고 린서린과 에이서가 쓰는 방에서 나와 맞은편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특수 전투용 갑옷 부품들과 그것에 맞는 대형 무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이걸 대체 어떻게 입는 거야? 지난번처럼 사람들한테 입혀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밤 말란성 플라워 호텔의 지하 창고. 원래 각종 물품으로 가득 찼던 이 창고는 지금 수많은 인파와 수십 대의 군용 수송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은 강진우의 곁에 서 있었지만 고개를 치켜들며 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지금의 강진우는 머리만 빼고 온몸을 완전한 금속 갑옷에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엘이 이 사실 강진우가 이 갑옷을 입기 위해 재수연, 유아은, 이하진, 에이서 4명의 미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 다시 질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이제야 엘은 붉은 머리 여자가 말했던 갑옷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이 자식,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특수 전투용 장비를 100벌 넘게 구한 거지? 정말 상부와 사이 안 좋은 사람 맞아. 보통 고위 장성이라 해도 이 정도의 장비를 이렇게 단기간에 조달하긴 어렵다. 엘은 앞줄에 서 있는 100명이 넘는 병사들을 힐끔힐끔 훑어보았다. 그들이 입은 갑옷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실루엣만 봐도 이들이 전부전고 매력적인 여성이란 건 분명했다. 그리고 강진우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성숙한 분위기의 갈색머리 여성을 보고하 저 여자가 대장 유아은이겠군 하고 짐작했다. 강진우는 싸늘한 표정으로 눈앞에 서 있는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한번 훑었다. 그가 착용한 특수 선글라스 탓에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줄에 서 있는 특수 장갑병들은 이상하리만치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반사적으로 가슴을 펴고 자세를 고쳤다. 뒷줄에 있는 용병들은 그런 분위기에 반응은 없었지만 모두가 눈빛만큼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들을 이 자리에 불러낸 이 선글라스를 쓴 소년이 바로 오늘의 현금 제조기였기 때문이다. 레이안, 내가 신호를 주면 곧바로 근처의 나비무희단 거점을 공격해. 강진우는 옆에 서 있는 레이안에게 지시했다. 나비무희단의 거점 정보는 이미 엘이 강진우에게 전달해둔 상태였다. 물론 그 거점들은 헌병사령부가 일부러 정보국에 양보한 구역들이었다. 레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냥 정보만 넘긴 입장인데 순식간에 수십 개의 용병단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인원만 해도 거의 10,000명이라니?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용병단이라는 점이었다. 용병들끼리의 어색한 분위기로 봐도 방금 만들어진 조직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이 동네 1년 전까지만 해도 용병단 선언, 인원은 1,000명 남짓이었는데 어디서 이 많은 놈들이 튀어나온 거지?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차피 우리 용병단 목인 10억은 이미 받은 거고 나머진 알아서들 나눠 먹겠지. 엘씨, 경찰 쪽이나 헌병 쪽은 별 문제 없겠죠. 강진우는 다시 엘에게 물었다. 엘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나정훈 선생님이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강진우님께서 공연장에 대고 폭격이라도 날리지 않는 한 이 행성 전체를 뒤집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강진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만 명에 달하는 무장 인력이 아무 저항 없이 말란성에 들어와 집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보국이 왜 연방 내 1순위 권력기관인지 알 수 있었다. 다만 궁금한 건 따로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병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거지? 연방은 왜 이런 무장을 방치하는 걸까? 이게 언젠가 위협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하지만 곧바로 생각을 접었다. 수만 명의 무장 인원을 보유한 나비무희단조차 단 한 번도 연방으로부터 진압받은 적이 없잖아. 이건 바로 연방이니까 가능한 현상이었다. 용병은 돈만 주면 뭐든 해주니 어차피 정부 요원 중 상당수가 이런 용병들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당연히 정식으로 금지되진 않겠지. 강진우는 선글라스를 벗어 유아원에게 건네주고는 바로 전투용 헬멧을 착용했다. 이 헬멧은 착용자 시신경에 직접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이라 심한 근시도 상관없이 선명한 시야를 제공했다. 반면 안경 같은 물체를 끼고 착용하면 투사광선이 막혀 영상 전달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눈뜬 장님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강진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100여 명의 특수장갑병 여성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등 뒤 분사장치를 작동시키며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수송 차량에 탑승을 마쳤다. 나머지 용병들은 레이안의 지휘에 따라 대기열을 유지하며 전투 차량이 출발한 뒤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나비무희단 거점 인근에 잠입하기로 했다. 한편 말란성 중심부의 대광장은 며칠 전부터 이미 수미터 높이의 철제 펜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이 펜스는 부양 차량의 돌진도 막아낼 정도로 견고했으며 소형 레이저 권총의 사격도 견딜 수 있는 방탄 구조로 되어 있어 내부 관객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했다. 광장은 동서남북 총 4방향의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 가능했고 각 출입구에는 20개의 전자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단 몇 명의 순찰경과 경비병만이 대기하던 장소였지만 오늘은 전혀 달랐다. 오늘은 바로 연예계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는 우주 대공연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정오부터 입장한 인원이 있었고 공연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입구마다 무장경찰 수천 명이 철벽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다만 이 무장경찰들은 입장객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를 소지한 이들은 하나같이 같게 고위층 인사들이었고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기에도 바쁜 입장이었다. 이들이 경계하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가짜 티켓을 들고 들어오려는 일반 시민이나 단순히 구경하러 몰려든 구경꾼들이었다. 구경꾼들은 전기복 몇 대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고 가짜 티켓을 들고 들어오려다 걸리면 잡혀 끌려가긴 하는데 그들이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론에 들키면 어쩌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언론 기자들은 정부 내부에서 귀빈 인터뷰 중이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국과 경찰국이 사전에 손잡고 조율한 결과였다. 덕분에 오늘 무장경찰들은 마음껏 멋대로 구경꾼을 지도할 수 있었다. 무장경찰 뒤편, 야른 제복을 입은 2명의 고위 경찰관은 담배를 물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니 저 서민놈들은 진짜 답도 없지. 공연이 보고 싶으면 쌍안경 들고 근처 고층 건물에서 보면 되잖아.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밀려드는 건지 원. 한 명이 인파를 보며 투덜댔다. 그걸 몰라서 그래. 정보국 놈들이 대기업들한테 아부할 생각으로 공연 음향 품질을 핑계 삼아 이 펜스 안에다가 대형 방호막을 쳐놨어. 심지어 그 방호막, 소리도, 영상도 전부 차단된단다. 사람들이 뭘 보겠냐. 다른 경찰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젠장. 덕분에 우리도 음악 한 소절 못 듣게 생겼잖아. 첫 번째 경찰이 짜증을 냈다. 그래도 괜찮아. 안에 있는 귀빈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됐으니까. 두 번째 경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너 말투가 뭔가 터질 것 같단 말투인데. 첫 번째 경찰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두 번째 경찰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너 몰랐냐? 사령관이 무장경찰 10,000명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거. 엥? 왜? 듣자 하니까 나비모히단이 다른 갱단들을 공격 중인데 헌병 사령부 놈들이 갱단들 편을 들고 있대. 우리 무장경찰은 혹시라도 진짜 싸움 붙을까봐 배치된 거고. 아, 씨. 나비모히단이랑 헌병놈들이 하필 오늘 같은 날 사고 치냐. 만에 하나 이 사실이 귀빈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우리 말란성은 경제 폭망이야. 진짜 서쪽 사막 가서 모래나 쉽게 생겼다고. 몰라. 어차피 지금 방어막 덕분에 안에선 아무것도 안 보여. 공연 끝나기 전에 끝나면 싸우든 말든 상관없지 뭐. 두 번째 경찰이 어깨를 으쓱였다. 아니지. 맘껏 싸우게 둬야 돼. 특히 헌병놈들. 많이 죽을수록 좋아. 그래야 우리 경찰국이 서열 2위로 올라가잖아. 첫 번째 경찰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낄낄 웃었다. 그때였다. 한 무장경찰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높으신 분 오셨습니다. 두 경찰은 동시에 멍해졌다. 고개를 빼고 밖을 내다보며 누가 오는지 확인하려 했다. 수십 대의 고급 리무진이 무장경찰 경계 구역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무장경찰들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귀빈이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고 곧바로 인파를 차단하며 도로를 확보했다. 차량이 멈추고 맨 앞과 맨 뒤에 차량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중앙 리무진의 문이 열리더니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두 경찰 간부는 물론 주변의 무장 경찰들까지 놀라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인물은 바로 말라연방 대통령 천유진이었다. 그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천유진의 뒤를 따르던 또 다른 리무진에서 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말라연방 원수복을 입은 고위 장성, 오명진이었다. 천유진은 오명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검문소를 가리켰다. 오명진은 그 눈치를 재빨리 알아채고 고개를 흔들며 대통령에게 먼저 들어가시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군정 고위 인사들 역시 위선적인 웃음을 지으며 둘의 주변을 에워싸며 따라붙었다. 두 경찰 간부는 그 장면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나비모히단이랑 헌병놈들이 싸움이라도 벌이며 이 양반들 다 총소리 듣겠네? 속으론 디 돼지 같은 놈들아, 빨리 안 들어가고 뭐 해? 라고 욕하면서도 곧장 무전기를 꺼내 상부에 긴급 보고를 넣었다. 그 보고를 들은 경찰국장, 행정총장, 정보국장 셋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별표 나정훈, 정보국장, 별표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장님이 왜 지금 오신 거지? 이따가 일 벌어지면 절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정보 누락은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나정훈은 결단을 내렸다. 그래. 들키면 좀 덜 챙기면 되지. 어차피 매년 수천억 상납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그는 책임을 일부 떠넘기고 적당히 진실을 섞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총장님, 어서 대통령님을 영접하러 가시죠. 마음을 다잡은 나정훈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뒷배가 캥기는 행정총장과 경찰국장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이제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정보국 출신인 천유진이 자신들의 행적을 모르고 있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문을 나서자 천유진 일행도 막 진입하려던 참이었다. 검문소 직원들이 대통령과 원수를 몰라볼 리 없었고 굽신굽신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열어주었다. 오명진은 권력자들에게 굽신거리는 말란성 총장과 경찰국장, 정보국장을 흘끗 보며 생각했다. 이놈들이 날 안 챙겨줘도 상관없지. 어차피 이 자식들 인사는 내 관할이 아니잖아.
하지만 군대에선 달라. 군부에선 오히려 내가 중심이다. 그는 얼마 전 천유진이 직접 자신을 방문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천유진은 다소 두루뭉술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별표 당신과 동맹을 맺고 싶다. 별표는 제안이었다. 그때 오명진은 겸손하게 대답했었다. 저는 원수라는 직책만 있을 뿐 실제 힘은 별로 없습니다. 반역자 한 명 빼고는 나머지 장군들과는 잘 지내는 정도지요. 하지만 천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당신 속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명진은 놀라움보단 감탄을 느꼈다. 역시 정보국 출신. 내가 뭘 감추고 있는지도 아는 거겠지? 근데 정말 전부 알고 있는 걸까? 다 안다면 나랑 동맹을 맺자고는 안 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입장하던 오명진은 곧 눈앞의 광경에 다시 한번 말을 잃었다. 중앙광장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빼곡하게 모여 있었다. 마치 인간 물결처럼 끝이 안 보였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인파 속에서조차 소란 하나 없다는 점이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죄다 배경 탄탄한 인물들이었다. 정보 요인부터 재계 거물까지 말 그대로 말라연방의 정점이 총출동한 셈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를 제거해버리면 연방은 즉시 붕괴되겠지. 오명진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비밀부대의 핵무기를 기라는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 특히 재계 인사들이 사라지면 연방은 무가치한 혼돈의 별무리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이 행성을 손에 넣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정계 군부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라도 있다면 일처리가 얼마나 쉬울까. 오명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안내원의 뒤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한편 천유진은 행정총장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정보국장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대체 이 정보국 놈들도 무슨 수작을 꾸미는 거지? 말란성 중앙광장 내의 한 임시 휴게실.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서 있었고 그 밖에는 다양한 옷차림의 남성들이 흩어져 서 있었다. 그 분위기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인지 알 수 있었다. 휴게실 벽면 구석엔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공 모양의 장치가 있었다. 내공 있는 자라면 그것이 도청 방지 장비임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 철통 보안 속 휴게실에는 단 3명만이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는 자는 대통령 천유진. 그 뒤에 서 있는 남자는 정보부장 미서진. 그리고 그들 앞에 공손히 선 인물은 나정훈이었다. 나정훈. 중요한 얘기가 있다더니 뭔가. 천유진은 다정하게 물었다. 그는 연방의 모든 행정 행성에 있는 정보국장의 신상 정보를 외우고 있는 것이 자랑이었다.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방 전체 행정 행성이 무려 6,700개에 달했고 그 말은 곧 6,700명의 정보국장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이들의 이름, 가족, 경력, 출신 등을 전부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그는 매일 밤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행성 이름만 보고 그곳 정보국장의 인적사항을 맞히는 훈련을 몇 년 동안 반복했었다. 이들을 쥐고 있어야 연방 전체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회장님, 강진우가 이별의 여행차 들렀다가 부하 문제로 검은 조직에 휘말렸습니다. 나정훈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헌병사령부가 강진우와 갱단 간의 사소한 갈등을 부추겨 사건을 확대시키고 그 틈에 검은 조직들을 흡수하려는 계략까지 섞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은 기회를 잘 포착해 강진우를 활용하고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게 회장님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천유진은 나정훈의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미서진에게 물었다. 이 계획, 실현 가능성은 있나?
미서진은 이런 계략과 암수에 특화된 인물이었다. 나정훈의 설명을 들으며 이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끝내둔 상태였다. 회장님, 이 계획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천유진이 묻자 미서진은 공손히 대답했다. 핵심은 강진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군부가 그토록 꺼리는 자를 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피하듯 숨는지 알 수 없지만 덕분에 강진우가 헌병, 경찰, 검은 조직을 제거해도 누구도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일이 커져도 책임은 전부 강진우에게 돌아가죠. 하지만 강진우 혼자서 그들을 제거할 능력은 없잖아. 천유진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에겐 강진우가 운이 좋아 살아남은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요원들이 용병으로 위장의 강진우를 지원하면 되니까요. 천유진은 가볍게 웃었다. 부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리더의 도리지. 그 미소를 본 미서진은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님, 또 전부 알고 있으면서 테스트하신 거지? 천유진은 나정훈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좋아. 너의 계획대로 진행해라. 단, 외부에서 보기엔 그 세력이 강진우를 자극해서 자멸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별의 수익 중 사흘만 내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챙겨. 부하들도 잊지 말고 챙겨주고. 애매모호했던 기분을 품고 있던 나정훈은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네, 회장님. 힘차게 대답한 그는 속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흥분이 솟구쳤다. 나는 1-2% 정도 떼주는 줄 알았는데 무려 60%. 이거 몇 조짜리 수입이잖아. 그는 원래 일 다 끝나고 비서놈 하나 입막음하려고 형용 재우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깨끗이 접었다. 회장님이 알면 날 어떻게 보시겠어? 부하 하나 그렇게 처리했다고. 흥분이 극에 달했던 나정훈은 옆에서 미서진이 눈짓을 보내는 걸 보곤 정신을 차렸다. 아, 이 분한테도 떼줘야지. 명목상으론 내 상관이니까. 그는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미서진은 나정훈의 손짓을 보고 곧바로 의미를 파악했다. 10% 떼준다는 뜻이군. 본인이 고생한 것도 아닌데 손쉽게 수천억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부하 간의 은밀한 합의는 전부 천유진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천유진은 개의치 않았다. 위험을 감수한 놈들이 더 챙기는 게 맞지. 나까지 욕심내면 누가 다음에 또 죽을 각오로 나서겠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정훈의 계획이 제대로 성공만 한다면 내 고정 수익이 몇 배로 뛸 수 있겠지. 그러면 오랫동안 미뤘던 부대 창설도 이제 가능하겠군.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다. 강진우, 내가 제대로 재앙의 아이콘 역할을 해주기만을 바란다.